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서울 근교의 후미진 골목길. 가을 찬바람이 낡은 담벼락을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김민주는 오늘도 어김없이 라이언 스미스와 그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라이언의 흰 얼굴 위로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옆에는 이강민을 비롯한 두어 명의 남학생이 민준을 애워싸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야, 김민준, 오늘 용돈 좀 받았냐? 라이언이 영어 섞인 어투로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지루함을 달래려는 듯한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약간 어두운 피부색은 가로등 아래 더욱 그늘져 보였다.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를 둔 혼혈이라는 사실은 라이언 부리에게 좋은 놀림감이었다. 왜 대답이 없어? 귀 먹었어? 강민이 민준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민준은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익숙한 일이었다. 저항은 더 큰 괴롭힘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박서연이 나타났다. 같은 반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라이언 무리를 번갈아 보더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라이언은 서연을 흘끗 보더니 다시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늘은 좀 특별한 파티에 초대해주지. 라이언이 음흉하게 웃으며 민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재미있을 거야, 아주. 민준은 저항하려 했지만 라이언과 강민에게 양팔이 붙잡혀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골목 끝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SUV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민준은 거칠게 안으로 밀어 넣어졌다.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시야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사라졌다. 서연은 멀어져 가는 차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외면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불쾌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그녀는 망설이다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다. 그 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 재개발이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된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해는 이미 져서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깨진 창문과 허물어진 벽들이 흉물스럽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라이언 부리는 민준을 차에서 끌어내 아파트 단지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동으로 데려갔다. 1층 입구의 녹슨 철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으로 들어서자 싸늘한 냉기와 함께 완벽한 어둠이 그들을 맞이했다. 라이언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자 복도 벽에 그려진 조잡한 그라피티와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때 민준아? 파티 장소로 딱이지? 라이언이 조롱하듯 말했다. 여기선 내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들어. 그들은 민준을 3층의 한 빈집으로 끌고 갔다. 문짝도 없는 핑한 공간에는 부서진 가구 조각들과 먼지만 가득했다. 라이언은 민준을 벽으로 밀치고는 강민에게 눈짓했다. 강민은 주머니에서 케이블 타이를 꺼내 민준의 손목을 뒤로 묶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건물 전체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이내 모든 불빛이 꺼져버렸다. 낡은 건물의 전기시설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라이언 부리가 당황하는 짧은 순간 민준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묶이기 직전이었던 그는 라이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날려 옆방으로 뛰어들었다. 방 안에는 창문이 깨져 있었고 민준은 망설임 없이 깨진 창틀을 넘어 밖으로 연결된 좁은 발코니로 몸을 던졌다. 저 새끼 잡아! 라이언의 고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휴대폰 플래시 불빛 여러 개가 민준이 사라진 방향을 비추며 다가왔다. 민준은 숨을 죽이고 발코니 난간에 몸을 숨겼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한 높이였다. 뛰어내릴 수는 없었다. 그는 옆세대로 연결된 발코니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옮겼다. 녹슨 난간이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한편 서연은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불 꺼진 건물들이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민준에 대한 걱정이 두려움을 눌렀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단지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저 멀리 한 아파트 건물 3층에서 희미한 휴대폰 불빛 여러 개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쪽으로 향했다. 민준은 옆 세대의 발코니를 통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데 성공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주말마다 산악구조대원 출신 할아버지를 따라 산을 누비며 읽던 기술들이 떠올랐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는 법,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법. 지금껏 괴롭힘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였던 그 시간들이 이제 생존을 위한 무기가 되어야 했다. 거기 있나? 라이언의 목소리가 복도 저편에서 들려왔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주는 옆에 있던 낡은 붙박이장 안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장롱 틈새로 다가오는 휴대폰 불빛이 보였다. 라이언과 강민 그리고 다른 한 명, 최철수라고 불리는 듯했다. 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휴대폰 불빛이 방 안을 샅샅이 훑었다. 젠장, 어디로 사라진 거야? 라이언이 신경질적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새끼 쥐새끼처럼 숨어 다니긴. 형, 그냥 우리 갈까요? 여기 너무 으스스해요.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둠과 폐허가 주는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닥쳐! 그 새끼 잡기 전엔 못 가! 라이언이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통제력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최철수, 너는 저쪽 복도 뒤져봐. 강민, 너는 나랑 같이 2층 다시 확인한다. 철수가 투덜거리며 방을 나갔다. 라이언과 강민은 방 안을 좀 더 둘러보다가 다른 곳으로 향했다. 민주는 그들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다. 나눠졌어. 기회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붙박이장에서 나왔다. 그는 신발 밑창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복도로 나가 철수가 간 방향을 확인했다. 그리고 반대쪽 계단으로 향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계단으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었다. 민준아! 서연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쉿! 민주는 다급하게 그녀의 입을 막았다. 따라오지 말랬잖아. 위험해.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야? 민주는 서연의 팔을 잡아 끌고 가장 가까운 방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없는 빈 방이었다. 그는 서연을 방구석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숨겼다. 철수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대로는 안 돼. 서연이까지 위험해졌어.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다. 그는 방 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부서진 의자 다리, 깨진 유리 조각, 바닥에 뒹구는 낡은 커튼봉. 그는 커튼봉을 집어들었다. 가볍지만 단단했다. 철수가 복도를 지나 방 입구에 다다랐다. 휴대폰 불빛이 방 안을 비췄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철수가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민주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갔다. 악! 민주는 철수의 발목을 정확하게 커튼봉으로 후려쳤다. 균형을 잃은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다. 민주는 넘어진 철수의 위로 올라타 들고 있던 커튼봉으로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눌렀다. 철수는 숨이 막혀 컥컥거렸다. 소리 지르면 더 세게 누를 거야. 민준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철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철수의 주머니를 뒤져 케이블 타이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으로 철수의 손목을 등 뒤로 단단히 묶었다. 서연은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렸다. 저 아이가 정말 김민준이란 말인가? 민준은 쓰러진 철수를 방구석으로 끌고 가 낡은 천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나갈 길을 찾을게.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소리내지 마. 민주는 다시 복도로 나섰다. 철수가 당했다는 것을 라이언이 알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그 전에 움직여야 했다. 그는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택했다. 1층은 라이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2층 복도는 3층보다 더 어두웠다. 창문이 대부분 막혀 있어 외부의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민주는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때 복도 끝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강민의 목소리 같았다. 라이언과 같이 있지 않은 건가?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강민이 혼자 있었다. 그는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아 신음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모양이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강민은 라이언의 오른팔이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은 부상당한 채 혼자였다. 기회다. 민주는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누구야? 강민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민준의 형체가 다가오자 그의 얼굴에 공포가 어렸다. 민준이, 너 어떻게?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갔다. 강민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부상당한 발목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오지마! 저리 가! 강민이 겁에 질려 소리쳤다. 라이언 형, 여기요. 민준이 여기 있어요. 민준은 빠르게 거리를 좁혀 강민의 입을 틀어막았다. 강민은 버둥거렸지만 공포와 고통으로 이미 힘이 빠진 상태였다. 조용히 해. 민준이 속삭였다. 살고 싶으면. 강민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강민의 주머니에서도 케이블 타이를 찾아냈다. 그는 강민의 손을 뒤로 묶으며 물었다. 라이언은 어디 있지? 강민은 겁에 질려 떨면서도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라이언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민준은 강민의 부상당한 발목을 살짝 건드렸다. 강민이 비명을 삼켰다. 말 안 하면 이 발목 부러뜨릴 수도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말할게. 4층으로 갔어. 서연이 찾으러 간다고. 강민이 다급하게 말했다. 서연이? 민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라이언이 서연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강민의 입을 다시 틀어막고 방구석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망설일 시간 없이 4층으로 향했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일부가 부서져 있어 위태로웠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4층 복도에 다다르자 라이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박서연, 너도 김민준이랑 한패였냐? 민준은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라이언이 복도 끝, 아마도 민준과 서연이 숨어있던 3층 방 바로 위층 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짧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둘 다 기어 나와. 곱게 나오면 살려는 줄게. 라이언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동료 2명이 연락이 끊기고 민준의 행방조차 묘연해지자 그의 오만함 뒤에 숨겨져 있던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서연이는 아직 3층에 있어. 라이언은 그걸 모르는 거야. 민준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라이언을 3층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그리고 이곳 4층에서 끝내야 했다. 민준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를 주워 복도 반대편으로 던졌다. 탕! 돌멩이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누구야? 라이언이 소리가 난 쪽으로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 순간 민준은 복도 모퉁이에서 뛰쳐나와 라이언에게 달려들었다. 라이언은 갑작스러운 민준의 등장에 놀랐지만 곧바로 새 파이프를 휘둘렀다. 민준은 몸을 낮춰 파이프를 피하고 라이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라이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지만 라이언은 생각보다 힘이 셌다. 라이언은 민준을 뿌리치고 다시 파이프를 휘둘렀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하고 민준의 어깨를 스쳤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이 벌레 같은 새끼가! 라이언이 숨을 헐떡이며 다시 파이프를 치켜들었다. 민준은 뒷걸음질치며 주변을 살폈다. 복도 벽에는 낡은 소화전함이 있었다. 그는 소화전함으로 달려가 유리문을 발로 깼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가 부서졌다. 민준은 안에 있던 소화기 호스를 잡아당겼다. 라이언이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민준은 소화기 호스를 방패 삼아 파이프 공격을 막아냈다. 두꺼운 고무 호스가 충격을 흡수했다. 민준은 호스를 휘둘러 라이언의 다리를 쳤다. 라이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민준은 온 힘을 다해 라이언을 밀쳤다. 라이언은 복도 끝 창문이 없는 벽에 등을 세게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들고 있던 쇠 파이프를 놓쳤다. 민준은 떨어진 파이프를 발로 차 멀리 보냈다. 내깟 놈이 감히 나한테.
라이언이 분노와 모욕감으로 얼굴을 붉히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준은 가볍게 피하며 라이언의 복부를 강타했다. 라이언이 복부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다. 민준은 라이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다시 한번 쳐박았다. 라이언의 눈에 공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늘 자신의 발밑에 있던 벌레처럼 여기던 민준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했다. 왜 그랬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피로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왜 날 괴롭힌 거야? 라이언은 대답 대신 침을 뱉었다. 너 같은 혼혈 잡종은 원래 그렇게 당해도 싸.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라이언의 멱살을 잡고 복도 끝 위태롭게 난간만 남아있는 엘리베이터 통로 쪽으로 끌고 갔다. 오래전에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는 바닥 없는 어둠 속으로 깊게 패여 있었다. 다시 말해봐. 민준이 라이언을 통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며 말했다. 라이언의 발뒤꿈치가 허공에 닿았다. 으악! 라이언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못하고 필사적으로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다. 민준은 라이언의 비굴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라이언을 통로 안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민준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라이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그를 복도 안쪽으로 다시 끌어당겼다. 라이언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민준은 그의 앞에 케이블 타이를 던졌다. 내 손으로 묶어. 라이언은 떨리는 손으로 케이블 타이를 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듀듬림6 Total characters 9.6.2 민준은 라이언이 스스로 손목을 묶는 것을 지켜본 후 그를 벽에 기대 앉게 했다. 그의 눈은 이미 공포와 굴욕감으로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은 라이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 그는 102B에 익명으로 신고 후 전화를 걸었다. 네, 여기 XX동 폐아파트 단지인데요.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다친 사람도 있고요. 빨리 와주세요. 그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서연이었다. 민준은 서둘러 3층으로 내려갔다. 아까 그 방에 도착하자 서연이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이제 괜찮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민준을 보자 조금 안심하는 듯했다. 민준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가자. 경찰이 올 거야.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제압된 철수가 있는 방을 지나 복도로 나섰다. 민준은 2층에서 강민을 묶어두었던 방도 확인했다. 강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기절한 듯 쓰러져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가는 철문이 보였다. 민준은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건물 안을 돌아보았다. 어둠과 먼지, 그리고 폭력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폐허. 그는 이곳에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을 부축하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멀리 보이는 도로의 가로등 불빛이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민준과 서연은 단지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경찰에게 발견 당시의 상황과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최대한 침착하게 진술했다. 민준은 자신이 라이언과 다른 무리들을 제압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 다투거나 넘어져 다친 것 같다고 둘러댔다. 경찰은 폐건물 내부에서 손이 묶인 채 발견된 라이언, 강민, 철수를 연행했다. 라이언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민준을 발견하고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민준은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너 괜찮아?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민준은 어깨의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옷 위로 핏자국이 배어나왔다. 괜찮아.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이전의 위축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고마워. 나 때문에 위험해졌는데. 서연이 미안한 듯 말했다. 내 탓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나도 너 때문에 용기를 냈어.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라이언 스미스와 그의 무리가 폐건물에서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라이언의 부모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외국계 기업 임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두가 주목했다. 하지만 박서연이라는 명확한 목격자가 있었고 라이언 무리가 민준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것을 본 다른 학생들의 증언도 나오면서 사건을 덮기는 어려워 보였다. 게다가 폐건물에서 발견된 그들의 상태, 스스로 묶은 케이블 타이 부상 등은 그들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되었다. 민준은 평소처럼 조용히 교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깨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호기심, 동정심, 그리고 약간의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어제 그 사건의 중심에 민준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라이언과 그 무리는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전처럼 민준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쉬는 시간, 서연이 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약봉투를 건넸다. 어깨, 이거 발라.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말없이 약봉투를 받아들였다. 고마워. 어제 내 덕분에 무사했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대단했어.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평범한 학교 풍경.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풍경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폐허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두려움과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몰랐던 강인함과 자신감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복도를 걸을 때도 어깨를 펴고 정면을 응시했다. 여전히 말수는 적고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라이언 무리가 사라진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준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스스로를 지켜냈다. 수업 시작 종이 울렸다. 민준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책을 펼쳤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내면에는 어떤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는 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고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라이언과 그의 무리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와 법적 처리가 진행되었다. 라이언의 부모는 변호사를 동원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었지만 서연의 증언과 민준이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그리고 폐건물 현장의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결국 라이언은 강제 전학 조치를 당했고 강민과 철수 역시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엄중한 교내 징계를 받았다. 비록 민준이 직접적인 복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명백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민준의 학교 생활은 이전보다 평온해졌다. 더 이상 노골적으로 그를 괴롭히는 무리는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혼혈이라는 이유로 혹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그를 멀리하거나 수군거리는 시선들은 존재했다. 민준은 그런 시선들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서연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둘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가끔 하굣길에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다. 서연은 민준의 과묵함 뒤에 숨겨진 깊은 생각과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민주는 서연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날 밤 폐허에서의 끔찍한 경험은 두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서로를 의지하고 이해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다. 주말이면 민주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따라 산에 갔다. 하지만 이제 산행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그날 밤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지만 생존 기술과 응급처치법을 예전보다 훨씬 진지하게 배웠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은 그에게 큰 위안과 자신감을 주었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폐허의 기억을 조금씩 정화하고 내면의 힘을 키워나갔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산 중턱에서 쉬며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조금 강해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인자하게 웃었다. 원래 강한 아이였지. 그걸 이제 스스로 깨달았을 뿐이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되새겼다. 어쩌면 할아버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는 원래 약하지 않았다. 다만 세상의 편견과 폭력 앞에서 스스로를 약하다고 믿었을 뿐이었다. 폐허 속에서의 사투는 그 믿음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민주는 대학 진학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 산악 구조대나 소방관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길은 험난하고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민주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 안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서연은 민준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다. 그녀는 미대에 진학했지만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의 꿈을 지지했다. 가끔 민주는 그날 밤의 폐허를 떠올렸다. 어둠, 공포, 그리고 라이언의 일그러진 얼굴. 그 기억은 여전히 희미한 통증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를 오가매지 못했다. 오히려 그 경험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라이언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소녀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자신만의 빛을 찾아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희망찼다. 민준이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며 체력 단련과 관련 공부에 매진하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뉴스에서 라이언 스미스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문제를 일으켜 결국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당했고 약물 문제까지 겹쳐 재활시설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다. 강민과 철수 역시 고등학교 졸업 후 별다른 직업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그들의 몰락은 민준에게 어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안겨주었다. 그들 역시 어쩌면 잘못된 환경과 선택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민주는 뉴스창을 닫고 다시 운동에 집중했다.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을 단련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싶었다. 소방관 체력 시험은 혹독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폐건물에서 밤새 도망치고 싸웠던 기억, 할아버지와 함께 험한 산을 오르내렸던 경험들이 그에게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주었다. 그는 마침내 최종 시험에 합격했고 신임 소방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소방서에서의 생활은 고되고 위험했지만 민주는 보람을 느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울 때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동료 소방관들은 처음에는 과묵하고 어딘가 그늘져 보이는 민준을 조금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실함과 침착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뛰어난 판단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특히 복잡하고 위험한 구조 현장에서 민준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 구조물의 약점을 파악하고
고립된 사람들을 침착하게 안정시키는 그의 모습은 동료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어느 비 오는 밤 큰 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였다. 건물 내부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작업자가 있다는 무전이 들려왔다. 내부는 이미 검은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건물의 일부가 붕괴될 위험도 있었다. 모두가 진입을 망설이는 순간 민주는 방독면을 쓰고 안전 로프를 챙겨 망설임 없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마치 그날 밤 폐아파트 단지처럼 시야는 제한되고 매캐한 연기가 숨을 막히게 했다. 하지만 민주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벽을 짚으며 침착하게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작업자를 찾아 나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억 속에서 얻었던 교훈, 즉 극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주변을 관찰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바닥의 물건 배치, 공기의 흐름, 건물의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하며 안전한 경로를 찾아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공구석 기계 뒤에 쓰러져 있는 작업자를 발견했다. 작업자는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신속하게 자신의 보조호흡기를 작업자에게 씌우고 무전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그리고 작업자를 부축하여 들어왔던 길을 되짚어 나갔다.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 속에서도 민주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가장 안전한 경로를 선택해 무사히 작업자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동료들과 구급대원들이 박수를 치며 그를 맞이했다. 작업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팀장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다. 김민준 대원, 정말 대단했네. 자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했어. 민준은 방독면을 벗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폐허 속에서 자신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사람들을 이끄는 구조자가 되어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의 활약 이후 민주는 동료들 사이에서 더욱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약하거나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조용한 강인함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서연과는 꾸준히 좋은 관계를 이어갔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민주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가끔 만나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서연은 민준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휴일, 민준은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아뵈었다.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기력이 쇠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손자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함께 뒷산에 올라 예전처럼 조용히 풍경을 감상했다. 소방관 일은 할 만하냐?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할아버지께 배운 것들이 큰 도움이 돼요. 네, 스스로 잘 해내고 있는 게지. 할아버지가 민준의 등을 토닥였다. 사람을 구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강한 마음과 지혜가 필요하지. 너는 그걸 다 가졌어. 민준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격려는 언제나 그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민준은 문득 그 폐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졌다. 그 사건 이후 단지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철거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가보지는 않았다.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기도 했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예전에 으스스했던 입구는 이제 높은 공사장 가림막으로 막혀 있었다. 가림막 너머로는 건물이 해체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터였다. 민주는 가림막 앞에 잠시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콘크리트 잔해와 철골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가 숨 막히는 공포 속에서 사투를 벌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그의 아팠던 과거처럼.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공포도,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함.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자신은 이제 그 과거를 딛고 완전히 다른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발길을 돌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철거 소음은 더 이상 그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녀가 디자인한 작품이 작은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민주는 진심으로 축하의 답장을 보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기 전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기쁨, 슬픔, 희망,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위험까지. 민주는 이제 그 위험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경험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폐허 속에서 길을 잃었던 소녀는 이제 도시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구조자로 성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조용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씨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연대의 빛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그의 삶을 이끄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민주는 베테랑 소방관으로 인정받으며 구조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는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에서 뛰어난 기지를 발휘해 인명을 구조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서연과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해온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이제는 서로의 삶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과묵함 속에 담긴 따뜻함과 강인함을 사랑했고 민준은 서연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한적한 공원으로 데이트를 나갔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연이 문득 물었다. 민준아, 그때 폐아파트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가끔 생각나? 민주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응, 가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때의 나를 똑바로 마주볼 수 있게 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가.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도 힘들었잖아. 민준이 서연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내가 없었으면 나도 그렇게 버티지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현재의 행복을 만들어 온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참, 그거 알아? 서연이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그 폐아파트 단지 자리에 새로 생긴 공원 이름이 새빛 공원이래. 어둠을 딛고 새로운 빛을 맞이한다는 뜻인가 봐.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새빛 공원. 어쩌면 그 이름은 자신들의 이야기와도 닮아 있었다. 깊은 어둠과 폐허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빛을 찾아 나아온 그들의 삶처럼. 다음에 한번 같이 가볼까? 서연이 제안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곳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았다. 과거의 아픔이 서렸던 장소가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변모한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비번이었지만 소방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근처 산에서 등산객이 실족하여 고립되었다는 구조 요청이었다. 비번이었지만 구조 경험이 많은 민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연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방서로 향했다. 구조 현장은 예상보다 험준했다. 좁고 가파른 절벽 아래 등산객이 떨어져 있었고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민주는 로프와 구조 장비를 챙겨 직접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로 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산속. 로프에 매달려 절벽을 내려가는 동안 문득 그날 밤 폐아트에 위태로웠던 엘리베이터 통로가 떠올랐다. 그때 느꼈던 아찔한 공포감.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그때와 달랐다. 두려움 대신 구해야 할 생명이 있다는 책임감과 침착함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기술과 수많은 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하강했다. 마침내 등산객이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 등산객은 다리가 부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다. 민주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등산객을 안전하게 구조용 들것에 고정시켰다. 괜찮으십니까? 곧 위에서 끌어올릴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민준이 등산객을 안심시켰다. 그의 침착하고 믿음직한 목소리에 등산객은 고통 속에서도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위에서 동료들이 로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등산객을 보호하며 함께 절벽을 올랐다. 마지막 구간을 통과해 마침내 안전한 지대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등산객은 무사히 구급차로 옮겨졌다. 민준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그는 또 하나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과 보람을 느꼈다. 구조 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하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민준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지만 그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김민준이 아니었다. 괴롭힘에 시달리던 무력한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어둠을 헤쳐나왔고 이제는 다른 이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내면에는 폐허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지친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민준은 서연의 품에 안겨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들었을 시간들을 함께해준 그녀가 있었기에 그는 지금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 고생 많았어. 서연이 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괜찮아. 민준은 그녀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다음 휴일 민준과 서연은 약속대로 샛빛 공원을 찾았다. 예전에 흉물스러웠던 폐아파트 단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푸른 잔디와 나무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공원 중앙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거닐었다. 민주는 예전에 자신이 갇혀있던 건물이 있던 자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제는 그 위치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정말 많이 변했네.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응, 예전 모습은 상상도 안 가. 서연이 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여기 오니까 기분이 좋다. 뭔가 희망찬 느낌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아픔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 그는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호숫가 벤치에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공원의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민주는 서연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폐허는 사라지고 새로운 빛이 찾아왔다. 그의 삶에도 그랬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소녀는 이제 빛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을지라도 그는 다시 일어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씨 하나만 있다면 결국에는 찬란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강인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민준의 소방관으로서의 삶은 계속되었다. 그는 구조 현장에서 더욱 노련해졌고 후배 소방관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이자 멘토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 대처 능력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의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가르침은 많은 후배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서연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렸다. 민준의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결혼 후에도 민준은 여전히 위험한 현장을 누볐지만 이제 그에게는 돌아갈 집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퇴근 후 서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휴식이었다. 서연은 때때로 민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그의 일을 존중하고 묵묵히 응원해 주었다. 어느 날 민준은 TV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었다. 미국에서 마약 재활 치료를 받던 라이언 스미스가 치료를 마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인터뷰 영상 속 라이언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조심스럽고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으로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을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라이언은 더 이상 민준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민준은 채널을 돌렸다. 그의 관심은 더 이상 과거의 인물들에게 있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민준과 서연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민준의 삶에 또 다른 의미와 행복을 더해 주었다. 그는 딸에게 강인함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딸이 조금 자라자 민주는 주말이면 딸의 손을 잡고 샛빛 공원을 찾았다. 예전에 폐허 위에 세워진 공원은 이제 울창한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딸에게 그네를 태워주며 공원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는 그날 밤 폐허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어린 자신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자신이 말을 걸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줄까? 괜찮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는 딸을 힘껏 밀어주었다. 딸의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퍼져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민주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흉터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얻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다른 손은 서연의 손과 맞닿아 있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도시의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앞길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사랑하는 가족, 보람 있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 그것이 바로 폐허 속에서 피어난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었다. 그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섰던 소년의 이야기는 이제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었다. 민주는 소방서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상적인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아, 큰일 났어. 유치원에 불이 났대. 하윤 이름가 아직 안 해.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출동 준비를 서둘렀다. 사이렌을 울리며 유치원으로 향하는 소방차 안에서 민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듯했다. 제발 하윤이가 무사해야 할 텐데. 과거 폐건물에서의 공포와는 또 다른 심장을 애는 듯한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현장에 도착하자 유치원 건물은 이미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고 교사들과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었지만 몇몇 아이들이 아직 건물 안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하윤이가 아직 안에 있어요. 민주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구조팀과 함께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 민주는 침착하게 내부 구조를 파악하며 하윤이가 있을 만한 교실로 향했다. 침착해야 해. 하윤이를 찾아야 해.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둠과 연기 속을 헤쳐나갔다. 폐건물에서의 경험, 수많은 구조